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페이스북을 포함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급락하며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35% 하락한 24,610.91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42% 내린 2,712.9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4% 떨어진 7,344.2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5% 떨어진 62달러 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에 지난주 미국의 원유 수출기 숫자가 늘었다는 소식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금값은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0.4% 상승한 1,317달러 80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약세가 금값 상승을 도왔는데 이날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2020년 말까지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9% 급락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도 각각 1.39%, 1.12%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수천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가 미국 대선에 무단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6.77% 조정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은 S&P 500과 또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죠. 잠시 뒤에 또 이번 주 가장 핫 이슈인 미 FOMC 회의 결과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죠. 금주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2,470선대로 밀렸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1%대 조정을 받으면서 880선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3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틀간 미 FOMC 회의가 개최됩니다. 시장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미국 국채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와 함께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관전 포인트 좀 봐주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내 몇 번 금리 올릴 것이냐라는 것이죠. 3번 금리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점도표상에서 이게 3번으로 나올지 아니면 4번으로 나올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시점상 고민이에요. 3번이냐 4번이냐 자체가 아주 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3번이냐 4번이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뉴욕 연은 근원 물가지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물가지수인 PCE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뉴욕 연은 근원 물가지수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 결국은 PCE 등의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빠르게 오를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렇게 빠른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버블을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이냐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 회복이 되는 것은 보여지는데 정말 경기 회복인지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긴가민가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경기 흐름이 좋아지고 경기 상승 분위기가 좀 더 가시화되면 그때 만약에 연간 4번 올린다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받을까요? 받긴 받겠습니다만 아주 대대적인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4번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3월 달의 금리는 올릴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통계치 분석을 해보면 94.4%가 이번 3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올리는 것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국채금리 흐름들을 보면 이게 이제 4번을 올린다거나 또는 이번에 많이 올린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금리가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근데 금리는 최근에는 안정돼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장기 추세선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향하던 미국의 금리의 이 채널이 이 폭이 밴드가 뚫려서 올라갔죠. 2.8%를 돌파하면서 그 위에서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장기의 흐름이었던 장기 금리 하락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거의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작년에도 금리를 올렸지만 올해도 금리를 올릴 거고 또 앞으로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금리 상황이고요. 이 국채 금리 상황들이 문제가 되는 건 언제냐면 지난번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변동성을 팡팡팡 키우면서 움직일 때는 이건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한번 그런 흐름들을 겪고 나서 오른 상태에서 좀 안정적으로 큰 폭이 아닌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들은 시장에 그렇게 이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데도 금리 문제로 하락을 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돌발 악재가 터졌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악재로 한꺼번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던 것이고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다른 이슈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빠진 것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종목 중에 하나인 그동안 그리고 남들보다 거의 빠지지 않았던 페이스북이 2%대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리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상 우려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미국발 무역전쟁 움직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세계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개최됐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반 트럼프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다른 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두 군데 나라가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바로 중국하고 EU,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 상대하면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더 붙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다른 결이 농산물에 관세를 붙이면 바로 중국 인민들의 매입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근에 통계는 못 봤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 통계를 보면 국가부의 70%를 0.7%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 빈부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국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빈부격차 큽니다. 미국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도 한 1~2% 정도 수준이 한 60%의 부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도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인데 그것보다 훨씬 초불평등의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에 그 관세를 세게 붙인다? 그거는 좀 쉽진 않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스처와 약간의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역 전쟁의 핵심 키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화 환율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강세가 아닌 약세, 즉 달러 약세를 용인하지 못하는 중국의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때 되면 그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흐름들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죠. 물론 일부 그 기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미국의 국채의 최다 보유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금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때린다, 던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국채 금리가 확 오르겠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평가자산 손실, 그거는 저는 중국에서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갖고 있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감내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보셨다시피 미국의 금리가 흔들려서 주식시장에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아시아권은 훨씬 더 마치 리본 체조 선수가 앞에서 이렇게 살짝 흔들면 끝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듯이 그 테일의 법칙처럼 이렇게 많이 흔들리듯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그렇게 막 내다 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사는 재밌는 기사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화되기는 정말 어렵고 그건 진짜 본격적인 전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카드를 이렇게 쉽게 꺼낼 리는 없다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EU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버번 위스키라든가 뭐 미국산 어떤 농산물 이런 것에 관세를 딱 부과하겠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얼마 한 28억 유로 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나 아직 전면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교역량의 약 1% 정도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겠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서 전면전은 아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EU와 미국은 조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삐걱삐걱한 뉴스들을 계속 우리에게 전송할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시장에 좋은 뉴스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트럼프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은 용두사미의 패턴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율만 계속 높일 수 있다면 어떤 짓이든지 하는데 그리고 일반 미국 사람들의 생활에 그다음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발언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의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국제 경제 관계상에서 보면 굉장히 거친 언어들이 나올 것이라서 말이 나왔을 땐 충격을 많이 받을 것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따져보면 아주 그렇게 강도가 말한 것만큼 크진 않을 것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투자 조언 여쭤볼 텐데요. 어제장을 보니까 주요 투자 주체들이 좀 관망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조언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21일 날 미국 금리 인상이 될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또 일부 문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서 계약이 제대로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몇몇 종목이 급락을 했고 또 하나는 무형 자산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자산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을 R&D 비용들을 그냥 손실로 처분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손실이 커지게 되자 바이오 쪽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즉 어떻게 되냐면 쭉 올랐다가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오면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악재들이 터지면서 주가 쭉 빠져서 어느 정도 쭉 빠지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 안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다시 올라오고 또 이거 너무 좋다 하면 그때 다시 떨어지는 이런 심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 중순 이후부터는 코스닥 벤처펀드와 국가
기술과 관련된 자금들, 그리고 정책 의지들, 그리고 연기금의 참여, 이런 것들이 4월 이후부터는 점차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인데요. 거래소는 세계 경기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흔들리면 쉽게 가지는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세계 경기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세계 경기 흐름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반영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미국과 동행을 하되 미국보다는 덜 떨어지면서 조금씩 더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달까지 펼쳐졌던 흐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삼성전자 혼자 끌고 가는 시장이고 개별 종목들은 무너지는 시장이 10월 달까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정책 의지로 인해서 중소형 주식과 코스닥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더 보이는 반면 중간중간에 조정은 하겠지만, 대형주들은 나쁘진 않으나 이 개별 종목이나 이런 작은 주식들에 비해서는 올라가는 속도는 좀 느리되, 어쨌든 세계 경제가 좋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때는 없고, 떨어졌을 때 매수해주고 그다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하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국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금리 상황들은 지금 물가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계속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올려야 될 것 같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금리권에 반영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의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재정 정책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재정 정책은 경기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재정 정책이 또 나왔어요. 보통 경기가 꺾일 때 재정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또 올라가는데 나왔기 때문에 경기가 오르는 폭이 커지고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이 더 폭이 커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금리를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봉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되, 이번 3월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곽상준 부지점장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 기아차 리콜 소식이 있었고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에어백 결함으로 추정이 되는 사고와 관련해서 현대 기아차를 조사 중이다라는 소식이었고 주가는 3%대 급락이 있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강성 노조 때문에도 말이 많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손이 쉽게 나가지 않은 종목들이긴 한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일단 어저께 실은 정확하게 그저께 좀 이슈가 나왔죠. 예. 현대차 관련돼서 에어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튼튼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센서를 통해서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또 사망자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어제 증시에 현대차, 기아차 두 개만 보더라도 약 1.8조 정도 일단 시세가 소위 공중으로 좀 날랐다 보겠는데요. 예. 동초가 구간에 들어섰습니다만 현대차는 현재 보합세 그리고 기아차는 어제는 급락했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는 약 450원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잠깐 좀 짚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2011년도로 잠깐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통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교통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 민감하게 조사하는 기관인데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한국의 현대차, 그 가운데 소나타, 그리고 2012년, 2013년에 미국으로 수출한 기아의 포르테, 그 가운데서 42만 건의 사고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보다 보니까 사망자가 4명이 생겼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고가 있어가지고 어쩌면 이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에 확 눈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도로교통안전국의 사이트를 보시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깊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실 화면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도로교통안전부의 데이터인데요. 최근 들어서 타카타가 많이 나옵니다. 타카타가 아시는 것처럼 2017년, 즉 작년에 에어백 가지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타카타가 지금 뭐 소위 그 디폴트가 될 정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일단 다시 한번 한국 증시를 넘어오는 것은 아니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뭐 앞서서 2011년도에 미국을 수출했던 차 가운데서 이 소나타 차종에 좀 문제가 있다고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다만 기본적으로 평가 체크는 상당히 좋지만 2011년도에 미국에 판매됐던 소나타 그리고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국 기아의 포르테가 지금 차가 아마 이제는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예상보다 좀 깊게 보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에어백 부분입니다. 과연 에어백을 한국에서 만들었나 아니면 현대모비스가 만들었는지 만도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독일에서 만든 거 수입해 온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인 키팩팅 같은데요. ZF TRW라고 우리가 통상 세계 3위 에어백 공급업체입니다. 원래는 타카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이 바라본 시각은 이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것은 맞지만 그 에어백이 한국에서 만든 에어백이 아니라 독일에서 만든 에어백이다 그런 관점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결국 우리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에어백 제품의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책임을 독일의 에어백에 넘기겠다 이런 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어쩌면 이것이 에어백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차가 미국에 수출했을 때 결국 소나타 이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저께 한국 증시 관련돼서 이런 에어백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큰 부분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흐름 관련돼서 그 현대차의 주가 급락했습니다만 어저께 외국계가 예상보다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도세가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저께도 지난 4개월 동안 순매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면 이것은 현대차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일단 외국계는 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기아차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 관련돼서는 기아차가 2월달, 3월달 들어서 어제가 관련돼서 매도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어떤 외국계는 3월달 초에는 매수했습니다만 어저께 매도세가 컸고 또는 어저께 급락 모습 가운데서 이 시각 동시효과 때 약 450원의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거 미국발 이 소위 그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인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결국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자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연 현대차의 어떤 설계상의 문제이다 이런 판단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카타가 현재 회생 절차로 들어섰다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현대차에는 치명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단정 지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이런 결과가 예상보다 1년, 2년,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어백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예상외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13배나 급등하면서 꿈의 바이오주다라고 불렸던 네이처셀의 주가가 어제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7위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쭉 밀리면서 지금 13위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줄기세포업체 네이처셀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바이오주의 주가가 부정적이었고 바이오주의 투자주의보가 내려지는 건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덜컹했거든요. 심장이. 그렇죠.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소장님. 실은 가장 고민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바이오 쪽에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임상 1상, 2상, 3상 들어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위 엎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담당 애널리스트들도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몇몇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소위 엔터테이너가 이런 소위 성추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은 예견과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좀 충격이 좀 커지긴 같습니다. 네이처셀이 어저께도 하한가가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것이 맞다면 오늘도 그렇게 주가가 예상보다 어제 하한가처럼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저께 1조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처셀을 비롯해서 소위 바이오 종목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가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있다 보겠고요. 자, 그럼 네이처셀이 그동안 얼마나 급등했는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주가가 좀 급등했다는 모습도 보이기 있으시겠지만 HTS 상으로 좀 자세히 말씀드려보면요. 자, 작년 7월로 돌아야 되겠습니다.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4,600원이고요. 이틀 전입니다. 어때 3일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64,600원까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네이처셀처럼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과연 없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어제도 1조 정도가 좀 없어졌고요. 오늘도 얼마나 없어질지 몰라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된 기본적인 팩트 관련돼서는 무엇보다도 조인트 스템이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아신 것처럼 식약처에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게 아무래도 공시자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돕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보시죠. 자, 앞서서 제가 2017년 6월 달부터 주가 급등했다고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네이처셀에 2017년 6월 달에 보도자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이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급등했다고 보겠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실은 나이가 있으신 그리고 어른들은 상당히 좀 관절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실은 관절을 소위 요즘 인공관절도 있겠지만 그걸로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노인들 소위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이후에 네이처셀에 상당히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막상 식약처의 결과 그러니까 2017년 6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이틀 전에 나온 결과로는 우리는 반려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반려를 포기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네이처셀의 기본적 모멘텀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식약처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무도 국가기관이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소위 조인트 스템이 상당히 좀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고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네이처셀의 회사가 발표된 보도자료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인 팩트는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인트 스템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만 주된 내용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평가가 틀렸다는 코멘트를 약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효과가 낮다는 일부 어떻게 보면 식약처 위원들의 지적은 네이처셀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식약처로 핑계를 좀 돌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조인트 시스템의 임상이 실패한 것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이처셀의 예상보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런 내용이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 공지사항이 일요일날 저녁에 나온 내용인데 진실은 승리한다고 해석했는데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네이처셀이 맞는 거야 그리고 식약처가 틀렸어 이런 판단을 가지고 어저께 네이처셀을 매수하셨다면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식약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제소를 한다 하더라도 네이처셀의 이번 조인트 스템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겠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식약처 입장에서 보면 조인트 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회사 측 입장은 다른다 하더라도 일단 정부 그 가운데서 식약처 입장은 예상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게 결국 나만의 문제인가 내가 이거 잘못 샀나 이런 평가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네이처스템 관련돼서 네이처셀에 관련돼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계가 예상보다 많이 샀습니다. 예. 어쩌면 외국계도 지난주 금요일 날 예상보다 많이 샀는데 외국계도 이미 손실 구간에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사셔가지고 어저께 손실분이 크신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계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었던 것이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 시점에서 64,600원 고점에서도 외국계도 매수했었기 때문에 네이처셀로 인해서 어쩌면 투자자 여러분께서 내가 이것을 잘못 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도 이 당시에 어마무시하게 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외국계도 상당히 고민이 있고요. 뒤집어 말씀드리면 외국계도 이렇게 많이 샀다는 것은 어쩌면 식약처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이처셀 관련돼서 외국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관점으로 위안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다를 뜻하는 욜로 또 삶과 일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를 뜻하는 또 워라밸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가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여행주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 또한 그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투자 방향 또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소장님. 일단 뭐 정부가 상당히 요로 그리고 보니까 그 워크 앤 라이프 해가지고 워라밸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으로 어쩌면 시청자님께 돈이 많으시고 여유가 있으다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즐겨야 되는데 삶이 팍팍하다면 이렇게 뭐 요로라는 표현을 한국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좀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현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그리고 그 삶의 퀄리티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배려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지만 현실에 상당히 좀 녹록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시간을 좀 줄이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보면은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고요. 52시간이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더라도 좀 몇 시간 남는데 좀 다른 관점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이외에도 소위 오버타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장인들은 오버타임 즉 근로시간을 야간 근로시간에 소위 그 해가지고 그만큼 더 소위 용돈벌이 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우픈 현실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요로 현상, 요로 때로는 워라밸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는 좀 맞지 않다는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비정규직 때로는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격이 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에 줄인 건 상당히 좋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보존하겠지만 이번에 지난 13일이죠.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이런 데이터 나왔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좀 보고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면 전제조건입니다. 됐다면 전제조건인데요. 기본적으로 정규직 같은 평균적으로 37만 원 정도가 그만큼 덜 받는답니다. 평균적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더 많이 못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덜 적게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의 그만큼 단축을 통해서 삶의 퀄리티는 좋아질지라도 그만큼 캐시 인플로우는 좀 적어진다. 이런 부분들 실은 좀 워닝을 좀 두고 있다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투어 모드투어가 올 한해 상당히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투어가 올해 한해 그러니까 2018년도 들어서 1월달 지금은 화면으로도 뭐 주가가 상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이 상당히 엇갈린 모습 보이겠는데요. 하나투어가 2018년도부터 어떻게 그 당시에는 뭐 12만 원대, 뭐 작년 올해 1월달에 12만 원대부터 하락세가 보였습니다만 3월달 이후에 즉 봄철과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모두투어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오히려 3월달 이후에 주가가 뭐 봄철과는 약세 모습 보이겠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올 한해 2018년도로도 주가가 상승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소위 LCC 그 저가항공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제가 볼 때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상승했지만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요로 현상 그리고 워라밸 이런 걸 통해 상승했다기보다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좀 약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정리 보면 정부가 이번에 주당 근로시간을 줄어들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과 바뀌고 신바람과는 좀 동떨어졌다. 이렇게 좀 약간 좀 결이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경제 이슈 분석을 통해서 향후의 투자 방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 선재 트레이더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우선 324지수 이상부터는 지속적인 매도 관점 유지하고 끌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반등 매도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20지수를 깨고 지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지수를 무너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림들이 그런 모습들이라서 우선은 324지수까지 매수로 끌고 왔다가 지금은 324, 325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돌려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19지수 추가적으로 깨고 316,
313지수까지 내려놓은 다음에 아래 구간에서 다시 매수 전략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제 야장에 이미 320지수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개파락으로 출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19.50대부터 320지수들을 맞고 오늘은 지속적으로 매도 전략 펼칠 생각이고요. 316 아래서 미리 시작된다면 반등 매수도 노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320지수 하방 돌파에 주목하라 말씀드리겠고요. 국내선물 예상장 320지수, 예상 지지력대 313 지수까지를 최대치 똑같이 기존의 전략대로 열고 320 지수를 맞고 오늘은 추가적인 하방세를 보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악재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이상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달러 인덱스 이 추세, 초록색 선 추세를 넘어가서 우선 이 구간까지 우리가 매수 목표를 본 다음에 어제는 좀 달러가 약세를 이어 보여서 어제는 달러 약세 베팅을 했었습니다. 자, 어제 유로 매수 목표 1.2420대 근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는 매도를 쳐도 좋다. 대신 추세를 깨지 못하기 때문에 추세 하단부에서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새벽에 2시 넘어가면서 또 추가적인 돌파가 좀 보이겠습니다. 또 아직은 이 구간의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죠. 아마도 아직은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달러 지지력이 주식들 종목들도 영향을 줄 거다. 한마디로 주식 종목들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미리 사인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우선은 지지력들을 받쳐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렴이라고 인정을 하고 달러 인덱스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종목들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영향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FMC 발표 전까지는 아무래도 관망세가 뚜렷하겠지만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 인덱스가 지지를 해주느냐, 그 다음에 이 구간 지속적인 보합 형태에 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수 영향도 똑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어제 추가적인 급락에, 그 다음에 미국 지수 잠깐만 보고 미국 지수도 추가적인 하방세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이 구간까지라서 짧게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가 반등의 지속적인 매도 관점을 열고 있는데 어제 큰 갭 하락의 모습들 보였었습니다. 추가적인 저가 지지력들 확인하는 보합고 매매 전략이 유효한 미국 지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들 아직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와서 유로 달러. 오늘은 지지력이 여전히 견고하게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예상저항은 1.24450. 한마디로 윗구간 고가를 그대로 저항점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1.23700. 한마디로 어제 돌파가 이 구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구간부터 저희는 매수 쪽 이렇게 매수 쪽으로 빼먹고 있었고요. 매도를 들렸는데 약수익에 거의 갖고 계신다면 다시 지니까 오늘이 이 추세선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추가적으로 보고 오신 다음에 추세선을 무너뜨린다면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인 매도 관점, 그다음에 지키는 상태에서는 아직은 고점 돌파보다는 이 구간 보합 효과가 유리하다. 한마디로 이 구간 저항에 다시 전체 보합을 염두에 두고 싸우시라. 한마디로 이거는 달러 인덱스 보합권을 그대로 두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어제 설명드린 거 그대로 둬봤습니다. 자, 어제 이 구간에서 추세로 저희가 쭉 끌고 왔다가 62.50에서 매도로 돌려서 61.80, 그 다음에 61.50대, 그 다음에 이 자리들 비수진으로 치고
가지고 돌린다고 했었습니다. 저도 타 방송에서 어제 시합을 했었고 또 우승도 했지만 이 구간대 지속적인 매도 관점을 끌고 가서 시청자분들 샘플러스 시청자분들과 함께 얘네들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부터는 매수로 돌려서 얘네들을 홀딩 전략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62달러를 다시 안착한 모습이고요. 61.50대 리스크 관리용으로 50까지 분할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62달러가 지켜준다 생각을 하시고 싸우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62달러가 지킨다면 추가적으로 63달러 확인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리오대로 매수에 62.50 다시 체크에 63달러까지 그다음에 63.50부터 다시 매도 전략에 배치 생각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62달러 지지력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상 지지력 추가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전전 중에 바로 돌파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요즘 매수 전략에 배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 어제 매수 전략으로 2,318.5를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부터는 매도 주셔도 좋다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아직은 반대 명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 전체적인 보합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고점을 높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직은 달러 인덱스 한방에 주목하면서 반대 매도 한마디로 확인 매도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약간 이런 부분을 두는 1320 지수 이상 수정하시고 지지력은 1310선에 예전에 어제 돌파했던 하단부 구간까지 전체 보합분들 열고 조심스럽게 매매 전략에 임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지금 큰 그림들 저희가 본 만큼 전체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샘플러스 시청자분들도 물량들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 좀 조심스럽게 아시아 유럽 미장 섹션별로 추가적인 그림들 저희가 예상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4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부터는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더욱 쌀쌀해집니다. 낮 기온 서울 9도에 바람이 강해지면서 몸으로 느끼는 쌀쌀함은 더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하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부분 지방이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 서울 9도, 춘천 7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눈비 소식 없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겠고 밤부터는 전남 내륙과 영남 남해안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봄의 한가운데라는 춘분절기지만 서울의 아침 기온 1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은 목요일까지도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이 구름만 다소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